안녕하세요. 김소영 약사님. 어제 신고하신 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하러 왔습니다. 아, 네. 혹시 마약 관련해서 수상한 움직임 없었습니까? 저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숙 씨, 약물 불법 유통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불법 유통이라니, 전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약을 20배 이상 사셨습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정숙 할머니는 자주 약국을 찾아 알 수 없는 많은 양의 약을 사가는 걸까요? 할머니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길,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는 그곳에 오래된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의 글씨는 세월의 발에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곳을 알고 있죠. 바로 김소영 약사가 운영하는 세봄약국입니다. 2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약국은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루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약국 문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79살의 이정숙 할머니였죠. 허름한 갈색 코트를 걸친 정숙의 모습은 언제나 그랬듯 수수했습니다. 마른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마치 무언가 중요한 사명을 띤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약사 김소영은 정숙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었으니까요. 50대 중반의 소영은 안경 너머로 정숙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영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날씨가 꽤 쌀쌀한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정숙은 말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약국 안쪽으로 걸어갔죠. 진열대 앞에 선 정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들을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연고류, 비타민. 종류도 다양했고 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각 약품을 고를 때마다 정숙은 신중하게 유효기간을 확인했고 포장 상태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소영은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족이 많은 집인가 했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많은 약을 사가는 건 분명 평범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정숙이 사가는 약의 종류를 보면 특정 질병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작은 약국을 차리려는 것처럼 다양한 약들을 골고루 구매하고 있었죠. 할머니, 또 이 약이세요? 이번에도 이만큼이나요? 혹시 댁에 아픈 분이 많으신가요? 소영의 물음에 정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장바구니가 약봉지로 가득 찰 때까지 정숙은 묵묵히 약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담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로 다가온 정숙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 놓았습니다.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섞여 있었고 1,000원짜리도 몇 장 보였죠. 약국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죠. 박 씨 아주머니와 최 씨 아주머니는 이 동네에서 소문이 진원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말이야, 맨날 저렇게 약을 사가더라고. 도대체 뭐에 쓰는 건지. 저번 주에도 봤는데 장바구니 2개나 들고 나가던데?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사는 할머니가 저렇게 많은 약을 왜 사는 걸까? 설마 약을 되파는 건 아니겠지? 요즘 그런 일도 있다던데.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 저 나이에 용돈이라도 벌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혹시 누군가한테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소영은 계산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소영도 궁금했으니까요. 장부를 펼쳐보니 정숙의 이름으로 적힌 구매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은 기본이고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죠. 계산해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는 소문과는 맞지 않는 지출이었죠. 정숙은 약봉지를 장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무거워진 장바구니를 들고 약국을 나서는 정숙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느린 발걸음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약국 문을 나서면서 정숙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정숙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약국을 나선 정숙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만나는 동네 사람들은 정숙을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죠.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간혹 무거운 장바구니 때문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을 지나면서 정숙은 채소 가게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시든 배추 몇 포기를 골라 담으면서도 정숙의 시선은 계속 약봉지가 든 장바구니를 향했죠. 채소 가게 주인이 말을 걸었지만 정숙은 그저 돈만 내고 총총히 자리를 떴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는 정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79의 나이에 무거운 짐을 들고 언덕을 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중간에 두어 번 쉬어가면서 정숙이 도착한 곳은 언덕 위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대문도 없는 단층 집은 정숙이 혼자 사는 보금자리였죠.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녹슨 철문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정숙은 약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이미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정숙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바라보며 정숙은 혼잣말을 했죠. 오늘도 해냈구나.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 말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약봉지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류별로 분류하고 개수를 세고 다시 포장하는 정숙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신중했죠. 낡은 공책을 꺼내 약품명과 수량을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은 마치 약사처럼 전문적이었습니다. 한편 약국에서는 여전히 정숙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약사 소영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약사님, 저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매일 그렇게 약을 사가는데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요즘 뉴스 보면 노인들이 사기에 이용당한다는 이야기도 많던데. 소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솔직히 소영도 의구심이 들긴 했으니까요. 최근 들어 정숙의 약 구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거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필요하셔서 사가시는 거겠죠. 하지만 확실히 양이 많긴 하네요. 최 씨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저 할머니 자식도 없고 혼자 산다던데. 그런데 약을 저렇게 많이 사는 건 정말 수상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정숙이 정말로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자신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이 되자 동네 구멍가게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동네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이는 정숙이 약을 팔아 돈을 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각, 정숙의 작은 집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정숙의 그림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정숙은 약들을 작은 봉투에 나눠 담고 있었습니다. 각 봉투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봄약국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김소영 약사는 일찍 출근해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소영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바로 이정숙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소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석 달간의 판매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숙의 이름이 유독 자주 보였죠.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약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매 금액도 만만치 않았죠. 계산해 보니 지난달에만 150만 원이 넘는 약을 구입했더군요. 이건 정말 이상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약을 왜 사는 거지? 소영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약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인간적인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정숙이 구매하는 약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연고류, 파스, 비타민.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처방약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들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보건소를 운영하려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약국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소영은 김밥 한 줄로 간단히 점심을 때우며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약국 문이 열리며 동네 이장인 최정환 씨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최 이장은 이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약사님, 점심은 드셨어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약 좀 사러 왔습니다. 소영은 감기약을 포장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이정숙 할머니 아시죠? 언덕 위에 혼자 사시는 분. 최 이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정숙 할머니요? 알죠. 10년 전에 남편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잖아요. 자식도 없고.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그게 할머니가 약을 너무 많이 사가셔서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싶어서. 최 이장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정숙 할머니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동네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고 늘 뭔가 바쁜 것처럼 다니시더라고요. 예전엔 경로당에도 가끔 나오셨는데 요즘은 통 얼굴을 못 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옆집 미용실 원장 박미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저도 그 할머니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지난주에 시장에서 봤는데 약봉지를 잔뜩 들고 가시더라고요. 혹시 누군가한테 이용당하는 거 아닐까요?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소영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약사로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정숙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자신이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이 다시 약국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들어와서 약을 고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영은 용기를 내어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 있으신가요? 정숙은 깜짝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약 좀 사러 왔을 뿐이에요. 할머니, 실례지만 이렇게 많은 약을 왜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댁에 아픈 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약사님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돈 내고 사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약을 담아 계산을 마치고 약국을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빨랐죠. 소영은 정숙의 뒷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약국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저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소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만약 정숙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 동네 곳곳에서는 정숙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도 시장 상인들도 모두 정숙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최근 정숙이 밤늦게까지 집에 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죠. 동네 부녀회장인 강영숙 씨는 회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숙 할머니가 혹시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닌지, 아니면 치매가 온 건 아닌지. 그러게요. 저도 어제 봤는데 할머니가 뒷골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은 안 보였는데 할머니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그럼 정말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추측과 걱정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먼저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집 앞에는 수상한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동네 청년 몇 명이 정숙의 집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숙이 정말로 수상한 일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기 봐, 할머니가 또 뭔가를 옮기고 있어. 약봉지 같은데? 저걸 어디로 가져가는 거지? 청년들이 숨어서 지켜보는 사이 정숙은 집 뒤편의 작은 창고로 약봉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숙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주변을 계속 살피는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정숙이 약을 창고에 숨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거라는 추측이 힘을 얻었죠. 박미선 씨가 미용실에서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숙 할머니가 약을 빼돌려서 누군가에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에 숨겨놓는 거래요. 어머나, 정말이에요? 그럼 범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꼭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영은 약국에서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판매한 약들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죠. 결국 소영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겠어. 소영은 약국 문을 닫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죠.
경찰서에 도착한 소영은 담당 형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약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약을 사가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약을 창고에 숨긴다는 목격담도 있고요.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소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약물 밀매나 불법 유통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소영이 경찰서를 나오는 순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정숙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오해한 걸까?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여전히 창고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약봉지를 정리하는 정숙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아침 일찍 세봄약국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2명의 형사가 약국으로 들어섰죠. 김소영 약사는 그들을 보자마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만났던 박준혁 형사와 그의 동료 이성민 형사였습니다. 박준혁 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 약사님. 어제 신고하신 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하러 왔습니다. 이정숙 씨의 약 구매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정숙의 구매 내역이 빼곡히 나타났죠. 형사들은 그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성민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이 정도 양이면 개인이 사용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종류도 다양하고요.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연고류. 마치 작은 약국을 차리려는 것 같은데요. 박준혁 형사가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인, 혹시 마약 관련해서 수상한 움직임 없었습니까? 요즘 일반 의약품을 이용한 마약 제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소영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살 때마다 불안해 보이셨고 제가 물어보면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들이 약국을 조사하는 동안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를 보고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뭐야, 경찰이 왜 약국에? 설마 그 정숙 할머니 때문인가? 아이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마는구나. 박미선 씨가 다가와서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어젯밤에 정숙 할머니가 집 뒤 창고에 뭔가를 숨기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약봉지 같은 걸 옮기고 있었대요. 형사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박준혁 형사가 무전기를 들고 본부에 보고했죠. 용의자의 집을 수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1시간 후 정숙의 집 앞에는 경찰차 2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말했죠. 할머니는 보통 이 시간에 집에 계세요. 아마 안에 있을 거예요. 형사들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정숙 씨,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한참 후에야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정숙이 불안한 눈빛으로 밖을 내다봤죠. 파자마 차림의 정숙은 몹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준혁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정숙 씨, 약물 불법 유통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집을 수색해야 하는데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법 유통이라니. 전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이게 무슨 오해입니까? 최근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약품을 구매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약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계시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영장을 보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죠. 좁은 거실에는 약봉지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민 형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다 약이에요? 거실 한쪽 구석에 쌓여 있던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각종 약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람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죠. 김복순 마이너스 소화제, 박영자 마이너스 진통제, 최금순 마이너스 감기약. 박준혁 형사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뭡니까? 약을 나눠주신 겁니까?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픈데 약을 못 사서 돈을 받고 판매하신 겁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때 형사들이 집 뒤편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창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더 많은 약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 정도면 불법 약국 수준인데요?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전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나쁜 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형사들은 냉정했습니다. 일단 서로 가셔서 자세히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정숙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약일 뿐이요. 돈 없어서 약도 못 사는 사람들,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우려고 한 것뿐이에요. 박준혁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약을 20배 이상 사셨습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총 구매 금액이 1,000만 원에 육박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 돈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에요.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 한 달에 60만 원 정도던데 이 돈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약을 사셨습니까?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죠. 한참의 침묵 후에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이 있었어요. 그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던 돈이에요. 죽기 전에 좋은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이성민 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일이라면서 왜 숨기신 겁니까? 떳떳하다면 공개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정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남의 도움받는 걸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그래서 몰래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 씨의 변호를 맡은 김상철 변호사입니다. 형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까? 김상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료 변론을 하러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정숙 씨가 억울하게 연행되었다면서요.
박준혁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입니다. 의약품을 무단으로 배포한 것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정확히 어떤 혐의로 조사하시는 겁니까? 이정숙 씨가 돈을 받고 약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금전 거래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정숙 씨는 순수한 선의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범죄입니까?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았어요. 그저 아픈 사람들이 불쌍해서 약이라도 좀 나눠준 것 뿐이에요. 이게 죄라면 기꺼이 벌 받겠습니다. 조사실 밖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난 것이죠. 경찰서 앞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 할머니를 풀어주세요. 할머니는 죄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준 천사 같은 분이에요. 박준혁 형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법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조사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형사님, 제가 사는 동네에는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못 받는 사람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노인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성민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약을 보관하신 겁니까? 네. 밤에 몰래 가져다 주려고요. 대놓고 주면 자존심 상해하니까 문 앞에 놓고 오는 거예요. 형사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과 인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죠.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고 상급자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조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세요. 이정숙 씨는 귀가 조치하되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세요. 정숙이 경찰서를 나오자 기다리던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정숙의 손을 잡고 울었고 누군가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정숙은 그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들켜버린 건가? 정숙의 내면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어깨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스스로 걸어서 갔죠. 낡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정숙의 모습은 마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동안 적어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선 정숙은 어제보다 침착해 보였습니다. 박준혁 형사와 이성민 형사, 그리고 김상철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박준혁 형사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어제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약품을 구매한 돈의 출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은 가져온 봉투를 열어 통장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 5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 이 돈으로 약을 샀어요. 이성민 형사가 통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 돈이네요. 이 돈을 다 약 사는데 쓰셨다는 겁니까? 네. 거의 다 썼습니다. 이제 1,0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박준혁 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복지관이나 구청에 기부하시면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요. 정숙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복지 사각지대라는 걸. 서류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죽을 만큼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준에 조금만 안 맞아도 아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김상철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정숙 씨가 도운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정숙이 가져온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이름과 날짜, 약품명이 적혀 있었죠. 여기 다 있어요. 김복순 할머니는 당뇨가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혈당 조절을 못하고 있었고, 박영자 씨는 만성 관절염인데 진통제도 못 사서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최금순 어르신은 심장이 안 좋은데 약값이 비싸서.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읽어가며 그들의 사연을 설명하는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약국에서 약 하나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 자식들한테 짐 될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성민 형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불법입니다. 의약품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은. 정숙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파서 죽어가는 건 합법입니까? 돈이 없어서 약 한 알못 먹고 고통받는 게 정상입니까?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하지만 형사님, 전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내 나이 79. 이제 얼마 안 남은 목숨인데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박준혁 형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몰래 하신 겁니까? 숨길 필요가 있었나요? 정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대놓고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내가 거지냐면서 화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밤에 몰래 문 앞에 놓고 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누가 준 건지 모르니까 편하게 가져가더라고요. 김상철 변호사가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숭고한 희생 정신이라고 봐야.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검사였죠.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최은경 검사입니다. 이정숙 씨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 검사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약사 면허도 없으면서 약을 나눠준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입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정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만 줬어요. 처방약은 안 줬습니다. 그리고 각자 필요한 약만 골라서.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의학 지식도 없으면서.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먹던 약이라고 해서. 최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약을 20배 이상 사셨습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총 구매 금액이 1,000만 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대량 구매가 약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진 것도 이상하고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면 독백이 흘러나왔죠. 이제 들켜버린 건가? 내가 하려던 일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최 검사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닙니까? 혹시 조직적으로 약을 빼돌리는데 이용당한 건 아닌가요?
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전 혼자 한 일이에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고 이용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에요. 김상철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검사님, 이정숙 씨의 선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도움받은 주민들의 진술을 들어보시면 최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법은 법입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숙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범죄라면 범죄겠죠. 하지만 전 후회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약 먹고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었다면, 전 감옥에 가도 좋아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79 노인의 당당한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었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검사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파도 돈이 없어서 그냥 참아야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약 한 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최 검사가 의외의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진통제도 제대로 못 써서 매일 밤 고통에 울부짖으며 그렇게 갔어요. 그때 맹세했죠.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들도 검사도 변호사도 모두 말을 잃었죠. 정숙은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약을 샀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아파도 참고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이게 죄라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박준혁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오히려 제 돈을 다 썼어요. 이제 1,000만 원도 안 남았고 제 생활비도 줄여가면서 약을 샀어요. 이성민 형사가 정숙이 가져온 공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자세하게 누구에게 무슨 약을 줬는지 기록되어 있었고 금액란은 모두 무료라고 적혀 있었죠. 최 검사도 잠시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일인 것 같았으니까요. 김상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검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이죠. 이정숙 씨 같은 분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발, 저 때문에 약국이나 약사님이 피해보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다 제가 혼자 한 일이에요. 약사님은 모르셨어요. 그 순간 정숙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심은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하게 될 것 같았죠. 며칠 후 동네 뒷골목의 허름한 창고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정숙의 집은 봉쇄되었지만 동네 청년들이 정숙이 자주 드나들던 또 다른 장소를 발견한 것이죠. 오래된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간판도 없는 그곳은 누가 봐도 버려진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약사 김소영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소영은 정숙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동네 이장 최정환 씨가 철문을 열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창고 안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 벽에는 무료 보건진료소라고 적힌 손글씨 간판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약품들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작은 책상 위에는 혈압계와 체온계, 그리고 상처 치료용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정숙 할머니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최 이장이 서랍을 열자 그 안에서 두꺼운 일지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정숙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24년 3월 1일. 오늘부터 시작한다. 남편이 그렇게 가고 난 후 나는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돈 없어서 약 못 먹는 사람들,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비록 의사도 약사도 아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소영이 일지를 넘기며 읽어갔습니다. 매일매일 누가 찾아왔고 어떤 도움을 줬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3월 15일. 김복순 할머니가 오셨다. 소화가 안 된다며 울고 계셨다. 소화제를 드렸더니 그렇게 고마워하시며 돈을 주려 하셨지만 받지 않았다. 4월 2일. 박영자 씨가 다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고 하셨다. 파스와 진통제를 드렸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돈이 없다고. 5월 20일. 최금순 어르신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다. 심장약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함부로 줄 수 없어서 그냥 위로만 해드렸다. 마음이 아프다. 일지를 읽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창고 구석에서 나이 든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리를 절며 천천히 다가왔죠. 당신들이 누군데 여기 함부로 들어와요? 최 이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세요? 나는 박춘식이라고 하오. 정숙이가 여기서 도와주던 사람 중 하나요. 박춘식 노인이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이가 경찰에 잡혀갔다면서요? 그 양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 살려준 은인인데.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정말로 무료로 약을 나눠주셨나요? 박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단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서 뭐라도 드리려고 하면 화를 내셨죠. 이거 받으려고 하는 일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도움을 받았던 동네 노인들이었죠. 김복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덕분에 살았어요. 소화가 안 돼서 며칠씩 굶기도 했는데 정숙이가 준 약 먹고 나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박영자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관절염이 심해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정숙 언니가 파스랑 진통제를 주셔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죽는가 싶었는데. 최금순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이는 천사예요. 자기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밤에 몰래 약을 문 앞에 놓고 가기도 했죠. 누가 준 건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소영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할머니를 의심하고 신고까지 하다니. 최 이장이 위로했습니다. 약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정숙 할머니가 너무 조용히 일을 하셨어요. 박춘식 노인이 창고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정숙이가 우리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벽에는 큰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함께 각자 필요한 약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의사의 차트처럼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김복순 마이너스 소화제, 위장약 박영자 마이너스 진통제, 파스 최금순 마이너스, 혈압약병원 권유 이만수 마이너스 감기약, 해열제.
김복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이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세요? 누가 무슨 약이 필요한지 다 외우고 있었어요. 때로는 오늘 약 먹었냐고 확인 전화까지 했죠. 박미선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왜 숨기신 거죠? 박춘식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이 말로는 자존심 때문이래요. 가난한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대놓고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한다고. 그래서 몰래 도와준 거죠. 소영이 일지를 계속 읽다가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8월 10일.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가 내 병이 많이 진행됐다고 한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그 돈이면 약을 더 많이 살 수 있다. 나는 이미 79.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숙이 자신의 치료비마저 포기하고 남을 도왔다는 사실에 말을 잃었죠. 최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암이었다니. 김복순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 자주 약을 사러 다니셨구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박영자 씨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분을 경찰이 잡아갔다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소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할머니를 범죄자로 만들다니. 박춘식이 창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봐야 해요.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이 도운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었죠. 하나하나 펼쳐보니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사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언니 덕분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죽고 싶을 만큼 아팠는데 언니가 준 약 먹고 견딜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주신 약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손자 학용품도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 누나, 당신은 우리의 천사입니다.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 최 이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정숙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라 영웅이에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박미선 씨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언론에도 알리고 청원도 하고 할머니를 구해야 해요.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 책임지고 할머니를 도와드리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안 동네 주민들이 창고 앞에 모였죠. 정숙 할머니를 돕자. 우리의 천사를 지키자. 그날 저녁 창고는 임시 대책본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숙을 돕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죠. 누군가는 언론사에 연락했고 누군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정숙이 홀로 지켜온 비밀스러운 선행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오히려 더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세보약국 앞은 취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약사 김소영은 카메라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오해를 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셨어요. 자신의 전 재산과 건강까지 포기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동네 어르신들 다 그분 덕에 숨쉬고 있어요. 카메라는 정숙이 운영하던 비밀 진료소를 비췄습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를 했죠.
이곳이 바로 이정숙 할머니가 몰래 운영하던 무료 진료소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수십 명의 노인들이 이곳에서 무료로 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지 않고 말이죠. 한편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정숙이 다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최은경 검사도 박준혁 형사도 모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최 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언론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이미 10만 명을 넘었고요. 하지만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겠죠. 전 알아요. 제가 한 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박준혁 형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희가 할머니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위암 3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성민 형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암 투병 중이셨던 겁니까? 그런데 왜 치료를 안 받으신 거죠?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 이제 곧 갈 몸인데 그 돈이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항암 치료비가 수천만 원인데 그 돈으로 약을 사면 수백 명을 도울 수 있잖아요. 최 검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료를 포기하고 남을 도우신 겁니까? 마지막으로 남 좋은 일 좀 하고 싶었을 뿐이요. 어차피 혼자 사는 몸. 누가 슬퍼해 줄 사람도 없는데 차라리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김상철 변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중요한 증인들이 왔습니다. 꼭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실 밖 대기실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정숙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정숙을 위해 증언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정숙이가 없었으면 전 이미 죽었을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는데 정숙이가 준 약 덕분에 살았어요. 그것도 공짜로. 제가 돈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 받으려고 하는 일 아니다면서 화까지 내더라고요. 박영자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병원비는 없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는 싫고. 그때 정숙 언니가 나타났어요. 밤에 몰래 문 앞에 진통제랑 파스를 놓고 갔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썼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최금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정숙이는 천사예요. 자기도 암으로 고생하면서 우리를 도왔어요. 그런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저를 잡아가세요. 노인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조사실의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도리 사이에서 모두가 갈등하고 있었죠. 최 검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당신이 한 일은 분명 숭고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숙이 검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한 일이 법을 어긴 거라는 것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때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서 앞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정숙 할머니를 석방하라. 진정한 영웅을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법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박준혁 형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79세 노인의 눈물겨운 선행, 전 재산 털어 이웃 도운 천사 할머니. 여론이 완전히 할머니 편입니다. 최 검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처벌 대상이지만 과연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김상철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님, 이건 전국에서 모인 탄원서입니다.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의견서도 있습니다. 모두 이정숙 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숙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전 괜찮아요. 법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정숙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약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것만 해주신다면 전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최 검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죠. 이정숙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청 고위 관계자가 들어왔죠. 최 검사, 이 사건은 상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와 법 적용 사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약 없어서 고통받은 적 없었소? 내가 한 일, 죄라면 기꺼이 벌 받겠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그저 가난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 조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법의 잣대로만 재단할 수 없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으니까요. 이성민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처벌해야 할 건 이정숙 씨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게 만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준혁 형사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최 검사가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이정숙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며칠 내로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계시되 주거지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정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왔던 수십 명의 노인들,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안 동네 주민들이었죠. 정숙아, 우리가 다 지켜줄게. 할머니, 이제는 숨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숙은 그들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지만 여론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숙을 지지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동네 주민센터에서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을 불법으로 나눠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법은 지켜야지. 괜히 위험한 일에 엮이면 큰일 나지. 또 다른 주민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의사도 약사도 아닌 사람이 함부로 약을 나눠주다니. 그때 김복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요? 돈 없어서 약 한 알 못 사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박영자 씨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작용? 약도 못 먹고 죽어가는 게 더 큰 부작용 아닌가요? 정숙 언니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여기 수십 명이에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그때 정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정숙은 주민들 앞에 서서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돈 한 푼 받지 않았소. 여러분 중 누가 약 없어서 고통받은 적 없었소? 병원비 없어서 그냥 아픔을 참은 적 없었소? 내가 한 일, 죄라면 기꺼이 벌 받겠소. 하지만 묻고 싶소.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참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요?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규칙은 있잖아요. 복지제도도 있고 의료 지원도 있는데 왜 굳이 불법적인 방법을? 정숙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복지 사각지대라는 걸 아시오? 서류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죽을 만큼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기준에 조금만 안 맞아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숙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오. 이 사람들 모두 의료 지원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이요. 재산이 조금 있다고, 자식이 있다고, 나이가 안 된다고, 온갖 이유로 거절당했소. 최정한 이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모두 진정하시고.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을 뿐. 그때 한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자기 만족 아닌가요? 진짜로 도움이 되려면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정숙이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도를 바꾸라고요? 내가 79이요.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그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요? 당장 오늘 약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박춘식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증인이요. 정숙이 덕분에 우리 동네 노인 15명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게 불법이면 어떻고 합법이면 어떻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법이 어디 있소? 반대하던 중년 남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면. 그때 약사 김소영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정숙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우리 모두가 외면한 일을 혼자서 해내신 겁니다.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약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정숙 할머니가 나눠준 약은 모두 일반 의약품이었어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약들이었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못 샀을 뿐이죠.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장 임철수 박사였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정숙 씨가 도운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80%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놓친 사람들을 이정숙 씨가 찾아서 도운 겁니다. 임 소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정숙 씨의 기록이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정확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정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간병하면서 배운 거요. 의사들이 하는 말, 약사들이 설명하는 것, 다 귀 기울여 들었소. 그리고 도서관에서 의학 서적도 찾아 읽었고요. 한 젊은 의사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정숙 할머니가 한 일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존경스럽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한 노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며 이런 일을 해야 했는지 정숙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일어섰죠.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비난하는 건 괜찮아요. 처벌받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도왔던 사람들은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가난한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발 그분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세요?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때 한 고등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정숙 할머니가 도와주신 김복순 할머니의 손자예요.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너무 아파서 밥도 못 드시고 계속 토하셨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갔고요. 그때 정숙 할머니가 약을 주셨어요. 그 약 덕분에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민수가 정숙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린 일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최정환 이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정숙 할머니를 지지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둘씩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사람들도 결국 손을 들었죠.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입니다. 우리 동네는 이정숙 할머니를 지지합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죠. 사람들이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구나. 사람에게 남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그날 밤 정숙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반찬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따뜻한 차를 가져왔죠. 평생 혼자 살던 정숙의 집이 처음으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 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동네 작은 공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정숙 무료 진료소의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마을 주민들과 약사 김소영이 힘을 모아 합법적으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보건소와 협력하여 정식 허가를 받았고 자원봉사 의사와 약사들이 돌아가며 진료를 하기로 했죠. 정숙이 혼자 짊어졌던 일을 이제는 모두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숙은 병약한 몸으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암이 많이 진행되어 이제는 거동도 불편했지만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최정환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정숙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이 우리 모두를 움직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수줍게 손을 흔들었죠. 검사 최은경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숙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였죠. 이정숙 씨의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선의와 희생 정신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최 검사가 정숙에게 다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약사 김소영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정숙 할머니를 오해하고
신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우리 모두가 외면했던 일을 혼자서 해내신 영웅이십니다.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진료소에서 무료로 약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진료소 앞에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이정숙 무료 진료소 마이너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숙이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혼자 서고 싶어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저 아픈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제가 먼저 했을 뿐입니다. 정숙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마지막에라도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복순 할머니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정숙아, 우리가 있잖아. 이제는 우리가 너를 도울게. 박영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이제는 치료받으세요. 우리가 모금해서라도 치료비 마련할게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일을 이어가 주세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의대생이었죠. 할머니,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졸업하면 이 진료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청년도 나왔습니다. 저는 약대생 이수진입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약사가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다짐을 들으며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죠. 개소식이 끝나고 진료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벽에는 정숙이 도왔던 사람들의 사진과 감사 편지가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죠. 79세 노인, 세상을 고치다. 그 아래에는 정숙의 일지에서 발췌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남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마음만은 남아서 계속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어. 보건소장 임철수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시에서는 이정숙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장도 직접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께서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 가난한 사람을 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진료소가 문을 열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도왔던 사람들은 물론 새로운 환자들도 왔죠. 자원봉사 의사와 약사들이 성심껏 진료했고 무료로 약을 나눠줬습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몰래 하던 일이 이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박춘식 노인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지킬 거야. 정숙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살린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각, 진료소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혼자서 어둠 속에서 하던 일이 이제는 밝은 빛 아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 되었죠.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그녀의 내면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사람에게 남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그 마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한 달 뒤 정숙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남았죠. 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었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정숙 진료소를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조화를 보냈고 국민훈장이 추서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것은 그녀가 살린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영정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이제는 편히 쉬어. 박영자 씨도 흐느꼈습니다. 언니, 우리가 언니 정신을 이어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관 위에는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께 제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부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 약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랑합니다. 정숙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진료소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더 걸렸습니다. 이정숙 1945-2025-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79제 천사. 그 앞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눈물을 훔칩니다. 한 노인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정숙 할머니가 남기고 간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진료소는 전국에 10곳이 넘게 생겼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약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기업들도 후원에 나섰죠. 정부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어느 날 진료소를 찾은 한 어린 소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던 김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한 분의 사랑이 세상을 바꾼 거란다. 소녀가 또 물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누구나 할 수 있어. 정숙 할머니도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거든. 다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을 뿐이야. 해가 저물어가는 진료소 앞 정숙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죠.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사랑이 모두를 살립니다. 여기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동상 앞에 놓인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숙이 여전히 그곳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진료소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79의 나이에 전 재산을 털어 이웃을 도운 한 노인의 이야기. 누군가는 무모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어리석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살린 따뜻한 마음,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도움의 손길, 그것은 영원히 남아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자라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약한 알이 간절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작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정숙이 될 수는 없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재산을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는 것, 그것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정숙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사람에게 남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불씨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